올 한 해가 이쪽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죠.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코드인데 네. 이게 무슨 4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이고 그렇죠. 이게 가치를 두는 사람이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비코라고 일단은 얘기하는데 솔직히 생소하니까 한비코라는 게 한비코가 이제 어떤 회사인지 암호화폐 이쪽 시장은 지금은 이제 법적인 정확한 용어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이제 법적인 예. 명칭이 정해졌지만 그 전에 우리가 더 일상적으로 흔히 편하게 인식되는 건 암호화폐. 암호화폐 중에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대장주. 모든 거래를 다 합쳐도 비트코인 하나 안 되는 거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소는 그야말로 제도권 시장에서 벗어나가지고 전자 사업하는 사업자 등록만 되면 네. 누구든지 법적인 근거도 없고 하니까 손쉽게 뭐 오픈할 수 있고 2017년 후반부터 그때 비트코인이 광풍이 불었을 때 우후죽순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지금은 이제 그걸 넘어섰지만 2,600만 원까지 갔었죠. 2만 몇천 불을 올라간 거니까 그 당시에 정체불명의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디지털 코드거든.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뭐 인식이 되더니 시장이 확 붐이 일어가지고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상당히 많이 생겼고 정부는 이제 일일이 이 부분에 관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법적인 이런 테두리를 벗어나가지고 하여튼 그 중에 이제 자리 잡은 큰 회사들이 몇 개가 있고 그렇죠. 그거는 뭐죠?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가장 크게 큰 데가 우리나라 시장이 빅4가 있는데 이제 업비트, 빗썸 비썸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코빗, 코인원 이런 게 이제 빅4인데 이 빅4에서도 사실상 이제 빅2예요. 업비트하고 빗썸. 우리나라 시장은 업비트하고 빗썸이 거의 양분하는 시장이다. 그렇지만 이제 코빗하고 코인원도 그래도 이제 메이저 시장 거래소로 이제 자리 잡고 있고 이제 한비코는 코드 설립은 그 즈음에 됐는데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체불명의 어떤 이름으로 나왔다가 사기성 스캠 사회적인 무리도 야기하고 탈취당하고 뭐 보안도 허술하고 다단계니 안 좋은 이미지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 중에 이제 많은 회사들은 이제 뭐 또 뭐 가뭇 없이 사라졌을 거고 그 중에 이제 한비코는 아직은 금융의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금융에 준하는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좀 투명하게 해보자. 그런 취지로다가 정부에서의 어떤 가이드라인, 뭐 그것도 없었지만 내부적 그래서 블록체인 협회라는 것도 만들어서 자율 규제, 투명하고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역할을 많이 했고 쉽게 얘기하면 뭐 굉장히 정도를 밟아가는 회사로 대외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진 회사는 아닐 거예요. 지금 당장 하지는 못하나요? 왜냐면 할 수는 있는데 투자자 보호라는 장치를 엄격하게 인식한다 그러면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객한테 우리를 믿고 맡겨줘 하면서 할 수는 있는데 투명한 장치를 갖고서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한 4대 거래소는 이 은행하고의 관계가 여기는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대 거래소라고 하는 거는 은행하고 연계를 갖고 있는 거래소에서 4대 거래소예요. 나머지 거래소는 은행하고 연계점이 없어요. 내가 비트코인을 하나 사려면 거래소에다가 돈 갖고 와서 사지 못하고 가상자산 이쪽은 은행에 내 계좌가 있어야 되고 그 계좌가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 가상 계좌 발급하는 것처럼 그래야지 관리가 되거든. 이 고객의 돈이 어떻게 유출입이 되는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 관리 안 되고 나라에서 이 어떤 통제 영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은행에서는 발급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고객이 이제 그거를 발급받아서 가상자산을 위해서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금 세탁의 그렇죠, 돈 세탁. 우려가 은행에서 통제를 할 수가 없거든. 네. 은행 내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자금의 유출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고 그렇죠. 하지만 이게 가상자산 사업자로 넘어가는 순간 여기서 뭐 무슨 어떤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은행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안 하려고 그러지. 그냥 위험하니까. 지금은 징벌적 그 손해배상 해가지고 네. 뭐 혹시 뉴스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엄격하거든. 글로벌 큰 은행도 자금 세탁 뭐 크게 위반한 것도 아닌데 하지 말라는 뭐 나라하고 거래를 했다. 북한하고 네. 뭐 관계된 뭐 어떤 자금 송금이 일어났다. 그러면 벌금 맞는 게 몇 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번 거 한 방에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 그런 취지로 봤을 때 가상자산 사업자에다가 그 계좌를 줘가지고 여기서 자칫 어떤 이제 잘못된 이런 게 들어가면 그게 고스란히 은행 책임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근데 그 아까 4개 거래소는 기존부터 해왔던 거래소고 거래소니까. 6개월 단위로 이제 평가를 하면서 연장해 가는 거거든. 근데 지금까지 그게 이제 이쪽 시장의 현황이었는데 하는데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거를 정부에서는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치를 하고자 하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여기 뭐 하지 말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어떤 정부에서 자칫 하라는 걸 지켰으면 네네네. 그거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아예 정부에서는 그냥 아예 취급을 안 했던 시장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취급하게 된 계기가 네. 그 FATF라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는 네.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큰 기구가 있어요. 네. 자금 세탁에 대한 여러 가지 폐해를 이제 막는 역할을 하는 기구인데 다른 거는 어느 정도 관리가 돼. 네. 근데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어떤 자금 세탁이 일어나는 거에서는 통제 영역 바뀐 거예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테러 자금이라든가 뭐 범죄 수익 이런 게 다 암호화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정부에서 방치를 하고 이쪽 시장을 통해서 계속 거래는 일어나고 결국은 이제 자금 세탁을 막아야 되는 어떤 목표로 봤을 때는 여기서 누수가 크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FATF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게 지금까지 지금 어떤 정책을 쓰건 간에 앞으로는 가상화폐를 이거를 제도권으로 일단 안으로 포함을 시켜라. 그리고 제도권에 있지 않은 거는 불법으로 해서 못하게 해라. 제도권 안에 들어온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 세탁에 대한 이거를 엄격하게 의무를 주고 관리하게끔 해라. 이런 취지로 이제 각 나라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줬고 우리나라도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자금 세탁 방지법이 있어요. 이게 특정 금융 거래 정보 및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인데 이거를 이제 개정을 해서 실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의 내리지 않았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타이틀을 주고 이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야 될 의무 그리고 신고 수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그게 이제 올 3월 25일부터 시행이거든요. 시행령이 이제 곧 이제 나왔고 앞으로는 뭐 아까 4개 거래소 더하기 또 많은 거래소가 있을 텐데 정부에서 요구하는 장치를 갖추기 위해서 만만치 않거든. 웬만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다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거래소들은 이제 정부에서 그 얘기하는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야 되고 그러면서 제도권으로 이제 한 발 들어간 거죠. 그럼 지금 뭐 미국이나 일본, 유럽이나 이런 그쪽은 어떻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뭐 나라별로 아직까지 금융 당국이 가상 자산 시장에 대한 시각은 아직은 비우호적이지만 나라마다 차이 있는데 이제 제일 앞선 나라는 스위스, 스위스 쪽.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기반의 이런 쪽에 굉장히 앞서 나가 있고 미국도 상당히 지금 이런 시장에 대해서 좀 열린 입장에서 조금씩 길이 넓혀지고 있어요. 우리도 절대 앞서 나가진 않지만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우리도 갈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제 과세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네, 그렇죠. 내년 거래분부터는 과세 대상이거든. 아, 과세 대상으로.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거는 이거를 그냥 제도권으로 일단은 그렇죠. 과세 대상. 우리가 세금 내고 무슨 사업을 하고 세금 네, 내고 뭐 네, 한다는 거니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자금 세탁 방지, 네. 그다음에 과세,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국제적인 막 이렇게 추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을 뭐 포트폴리오로 편입을 한다거나 네, 이거 안 네. 되거든 지금. 그게 안 되죠. 그건. 그것도 이제 뭐 ETF를 한다거나 전통 금융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이제 막 다른 나라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죠. 아, 그런 식으로. 최근에 비트코인 오른 게 예, 예, 예. 옛날에 2018년도 막 그때 2,600만 원까지 갔었나? 네. 그때는 광풍이었죠. 지금도 막 마찬가지긴 하지만 김치 프리미엄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우리나라 예, 예. 다른 나라에서는 1,000만 원을 거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500만 원을 거래야 되는 거야. 아니, 그걸 전 세계적으로 같이 거래하는 게 아닌가요, 그게? 같이 거래하는 게 맞는데 시세가 동조화가 되는 게 맞는데 네, 동조화처럼. 우리나라에서 워낙 과열이 빚어졌고 동조화되기 전에 시세가 먼저 올라가니까 아, 김치 프리미엄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20% 30% 더 비쌌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팔고 다른 나라에서 사고 이런 차익 거래도 있었죠. 그건 이제 또 외환 관리 좀 처벌을 받았지만 비트코인 자체는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생태계를 계속 이어가고 지금도 10분에 하나씩 블록이 나오고 계속 아직 나오고. 그거는 이제 공유되는 이런 네. 체계인데 이거를 거래소가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예. 무수한 사람이 이거를 사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이제 거래소에 가서 거래를 하는 거니까 네네. 그 거래소는 그냥 그 탈중앙화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래소도 그냥 그 중개기관인 거고 거기 통해서 맞네, 거래하는 맞네. 거고 네. 한국도 뭐 업비트나 빗썸도 다 그냥 하나의 회사 네. 그 회사의 플랫폼에 따라서 계좌에 따라서 다 하는 거니까 디지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거래되는 게 워낙 과열이면 여기하고 동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차익 거래는 할 수 있죠. 내가 여기서 팔고 여기가 비싸니까 네. 여기서 사고 그러면 차익 거래는 되지만 아, 그 되네. 맞네. 차익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되면 그 김치 프리미엄 이런 네. 건 없어지겠죠. 옛날에 개인 투자랑 지금은 기관들에 의해서 주도하는 시장이거든. 비트코인이. 이제는 비트코인을 하나의 그 포트폴리오 자산으로 갖고 갈 만한 걸로 보는 거예요. 기반이 탄탄하고 옛날 같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다는 건 옛날에는 뭐 그냥 그 계속 그 들어와야지 올라가는 시장인데 네. 지금 이제 매수의 기반이 옛날하고는 차원이 다른 달라갔다. 엄청난 이제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시장 여건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제도권으로 지금 편입되는 과정이 있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편입이 되거나 올 한 해가 네. 이쪽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죠.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코드인데 네. 이게 무슨 4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이고 그렇죠. 이게 가치를 두는 사람이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사실 강남 아파트 2, 30평이 뭐 2, 30억 된다는 게 나 그렇게 안 보지만 가치를 그렇게 보는 사람 그렇게 돈 주고 거래하듯이 비트코인은 그런 가치를 이미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거나 안 하건 간에 글로벌리 그렇게 가치를 갖고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전체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산업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어떤 예, 예, 예. 이제 상황을 얘기한 거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네. 뭐 되게 많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